여러분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조사론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잘 아시다시피 도로교통사고 감정사가 되기 위해서는 1차 시험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1차 시험 과정은 4과목이죠. 다 중요하긴 합니다. 도로교통 관련 법규, 교통사고 조사론, 또 교통사고 재현론, 그리고 차량 운동학이죠. 그러나 운동학이라고 하는 속도를 어떤 분석을 해보고 교통사고를 재현해보는 게 재현론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기초적인 건 어디서? 사고 조사를 제대로 해야만이 그러한 그 여건을 가지고 자동차 충돌 속도, 충돌 방향, 충격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산출해내서 교통사고의 원인을 밝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 조사론이 기본 바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어느 과목보다도 상당히 중요한 과목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조사론은요, 전체적으로 봐서 4장으로 챕터가 4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챕터 1에서는 자동차 교통사고 조사에 대한 총론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고요. 챕터 2에서는 교통사고 현장 조사 실무, 현장에서 교통사고에 그 났던 여러 가지 여건들을 어떻게 조사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챕터 3, 이건 3장에 보게 되면 인적 조사 실무입니다. 교통사고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운전자의 과실도 있고 피해자의 과실도 있고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목격자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상황에 따라서 조사해야 되는 그 자체가 인적 조사 실무예요. 그 다음에 챕터 4로 되어 있는 게 차량 손상 상태, 자동차가 어떻게 망가져 있느냐, 어떠한 소성 변형이 되어 있느냐, 이 자동차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이다가 어느 충격력을 받았느냐,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것이 제4장에 들어있습니다. 각각 장을 보게 되면요, 제1장 교통사고 총론에서는 자동차의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그 다음에 2항은 교통사고의 의미, 교통사고라는 게 과연 뭐냐. 그 다음에 3항으로 봐서는 교통사고를 어떻게 조사할 것이냐.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문제를 또 나름대로 예상하는 문제가 들어있어요. 또 여러분은 같이 풀어봐야 될 문제들입니다. 그 다음에 챕터 2에서는 교통사고 현장 조사 실무입니다. 어떤 내용들이냐? 교통사고의 체계. 교통사고라는 게 체계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통사고 현장 조사의 기본. 현장 조사할 때 기본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사고 현장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제대로 우리가 자료로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따라서 그런 것들을 섬세하게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사고 현장 증거 자료 조사. 사항은 교통사고 현장의 흔적과 특성. 교통사고 현장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흔적이 있습니다. 타이어가 노면에 만들어 놓은 스키드 마크라든가 요 마크 이런 게 흔적이죠. 그 다음에 자동차가 충돌되면서 자동차 안에 있는 냉각수, 또 엔진 오일 이런 것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현장의 흔적이라고 해요. 그럼 흔적마다 각각 특성이 있습니다. 이 특성에 따라서 충돌 지점이 어디구나, 이 자동차가 충돌하고 난 뒤에 이동함으로 해서 발생된 것이구나 하는 그런 문제의 특성을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 5번째는 교통사고 조사 기법.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될까? 기술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도로의 구조적인 특성입니다. 도로가 횡단, 또 종단, 구배라고 하는 경사, 또 내지는 그 도로의 어떤 여건들이 뭐 3차로, 2차로, 1차로 각각 다르잖아요. 그런 거에 따른 것의 구조적인 특성을 우리가 공부해 둬야만이 사고가 났던 배경에 대한 원인을 우리가 밝혀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고 대상물에 대한 측정입니다. 사고가 발생된 사고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게 뭘까요? 사고 난 상태의 어떤 도면을 그려야 됩니다. 도면을 그린다고 하는 것은 현장과 똑같은 상태에서 축적된 상태, 현장에서 그 분위기에 어떤 400분의 1이냐 200분의 1이냐 어느 경우는 100분의 1로 줄일 것이냐 하는 도면을 그려야 된다는 거죠. 그 도면을 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축적되어 있는 상태가 현장하고 같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대상물에 대한 측정을 제대로 해야 되겠고, 따라서 또 도로 현장 측정하는 것도 우리가 공부를 해둬야 도면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사진 촬영입니다. 사고 현장에는 여러 가지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나 그 흔적들이 우리가 한 번 보고 모든 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사고 조사로 인한 사고 원인을 밝혀내면 좋은데 어느 경우는 2번, 3번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흔적들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자동차가 움직이는, 사고 나는 곳은 뭐예요? 도로에서 자동차가 운행하면서 사고 난 거잖아요.
그러면 사고 난 현장에 그대로 보존될 수 있을까요? 다른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해서 바로바로 치워지게 되고 타이어 자국이라는 스키드 마크 이런 것들은 또 햇빛이라든가 다른 자동차의 어떤 그 움직임에 의해서 희미해지고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보관해야 되겠죠. 그 보관 방법은 뭐다? 촬영이라는 거죠. 사진 촬영.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핸드폰에 요새는 뭐 서스도 좋기 때문에 뭐 핸드폰으로 찍는 사진도 바람직하긴 합니다만은 조금 전문성 있는 사진을 찍어 둬야 된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손상된 상태가 보였다라고 한다면 어느 경우는요. 이쪽에 손상되어 있는 상태가 중요한 요소는 됩니다. 어느 방향으로 충격을 주었느냐가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어느 정도의 힘을 주어서 이렇게 이 소성 변형, 이렇게 망가졌는가를 확인하는 건 중요하죠. 국부적으로 집중적으로 찍어두는 것도 좋지만 이 충돌로 인해서 이쪽의 부분에 어떤 2차적인 손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간혹 보게 되면 촬영의 어떤 기술이 또 내지는 그러한 그 여건들을 충분히 모른다고 한다면 현장에서 이것만 찍어놓고 만다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다시 이게 아니네 라고 했을 때 이 자동차는 어디가 있을까요? 폐차장을 통해서 자동차가 없어진 경우도 있고 정비를 통해서 말끔하게 정비해 놓고 나면 사고 흔적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따라서 사고가 난 당시에, 사고가 난 직후에 이 자동차가 보존되어 있는 상태에서 촬영한다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촬영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이쪽에서 방향을 잡고 찍고 또 이쪽에 방향을 잡고 찍고 또 이쪽에서 방향을 잡고 찍고 또 이쪽에서 방향을 찍고 그래서 전체적인 자동차 이쪽에 충돌했는데 이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이쪽의 충격력에 의해서 2차적인 어떤 손상이 얼마큼 발생됐느냐를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 찍어놓고 또 국부적인 문제 이 부분은 또 예민하게 가까이 가서 찍는 그 원근 자체로 운영하는 이런 촬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진 촬영에 대한 내용도 충분하게 공부 또 많이 해둬야 될 거예요. 또 여기에 따른 제2장에 대한 예상 문제는 여러분은 같이 또 그동안에 출제됐던 기출문제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우리가 풀어보면서 여러분이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되겠어요. 제3장에서는 인적조사 실무입니다. 그럼 인적조사라는 건 뭐냐? 첫 번째 인터뷰예요. 사고가 나게 되면 우리가 보통 피해자가 있지요. 그 다음에 가해자가 있습니다. 근데 피해자의 얘기와 가해자의 얘기가 똑같다고 한다면 사고에 대한 원인을 밝혀낼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다? 피해자, 가해자. 이해 당사자끼리의 이 얘기가 달리 얘기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느 때는 피해자와 가해자하고 같이 얘기를 들어서 우리가 사고에 대한 그 어떤 내용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건데 이 자체를 뭐라고 그런다? 우리는 진술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피해자는 피해자 나름대로 가해자는 가해자 나름대로의 이해관계가 따라가답니다. 이해관계가 따라가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아닌 것도 긴 것으로 또 없었던 것도 있었던 것으로 또 있었던 것을 말하지 않는 어느 때는 거짓을 말하지 않아도 진실을 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그 진술을 받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해 당사자인 것이 사고가 나게 되면 피해자와 가해자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목격자가 또 있습니다. 근데 목격자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어떻게 목격을 했느냐? 그 사고가 당시에 났었을 때 이 자동차가 신호 위반 여부, 중앙선 침범 여부, 그 자동차의 움직이는 방향 이런 것들을 목격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 얘기를 하지만 목격자가 순간적으로 사고가 났었을 때 순간에 모든 걸 다 볼 수 있었을까요? 볼 수 없다. 느낄 수 없다. 우리가 어떤 교통사고 난 현장 사진이 뭐 어떤 블랙박스를 통해서 찍혀 있다 하십시다. 어느 분한테 그걸 한번 쫙 보여주고 그 사고에 대한 상황 설명해라 하라고 한다면 그 상황 설명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슬로 비디오 다시 보고 되돌려서 다시 보고 여러 번 봄으로 인해서 사고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때가 있는데 사고 현장에서도 목격자가 순간적으로 봤다. 그것을 다 믿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볼까요? 자동차가 오는데 꽝 소리가 났어요. 딱 쳐다보는 순간 신호가 뭐다? 파란불이었다. 아, 이 자동차가 신호 위반하지 않고 갔었는데
상대에서 오는 자동차가 신호 위반했다라고 목격자가 얘기합니다.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믿을 수 못할 때가 많다. 그건 바로 뭐냐? 꽝 하는 순간 돌아보는 사이에 신호는 바뀌었다는 거죠. 그 목격자가 얘기했던 걸 그대로 인용을 한다고 한다면 사고 원인 조사에 어떤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인터뷰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 이해 당사자, 그다음 목격자가 있다고 한다면 목격자한테 듣는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진술을 받아보는 건 상당히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조사자로서 중요한 요소가 되죠. 그런 것도 어떻게 돼요? 기록해야 된단 말이죠. 기록은 뭐예요? 육하 원칙에 의해서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것도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인체 공학적인 요소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골절, 타박상 알아야 되겠죠. 피해자 사망, 중상, 경상, 요추, 경추 이런 것들 인체적인 공부도 우리가 나름대로 해둬야만이 사고가 나게 되면 자동차 안에 타고 있었던 운전자와 탑승자가 아프게 되고 진료받아야 되고 수술까지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상해를 입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떠한 상해를 입었느냐가 바로 이 사고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인체공학적인 요소를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인체공학적인 공부를 하지 않게 되면 운전자와 탑승자가 운전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그런 경우를 볼 때가 있지요. 술을 먹고 운전했는데 사고 낸 건 사실이다. 근데 동승자는 술을 안 먹었단 말이죠. 그러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지고 싶은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떤 문제가 더 커지기 때문에 운전자를 바꾸고 싶은 생각에 운전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상해를 입었다, 다쳤다고 한다면 어디를 다쳤냐를 가지고 운전자가 누구이고 그때 탑승자가 누구였다 이 자체를 밝혀내는 것이 바로 도로교통사고 감정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인체공학적인 요소도 공부해야 될 내용이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와 인체상해는 어떤 영향을 갖고 있느냐 또 이러한 것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따른 예상 문제를 풀어가면서 우리가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공부해 나가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제4장에는 차량 손상 상태의 조사예요. 자동차가 충격에 의해서 어떤 망가졌다고 하는 소송 변형이라고 합니다만은 그 소송 변형된 상태가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 힘을 받아서 움직였느냐 그런 거죠. 예를 들어 본다면 우리가 운동장에서 별도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자동차의 형태다 했을 때 차량 중심이 여기다 했을 때 자동차가 차량 중심으로 다른 자동차가 충돌했을 때 이 자동차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까요? 이 자동차의 움직임은 회전 없이 그냥 이렇게 밀려 나갈 거라는 거죠. 이쪽으로 밀려 나갈 것이다. 그러나 중심에 벗어난 편심 이쪽 부분이나 이쪽 부분을 다른 자동차가 충돌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자동차는 어떻게 해요? 회전하게 되겠죠. 운동학에서 차량 운동에서 별도로 공부하겠습니다만 이걸로 인해서 손상 상태의 분위기가 어떤 것이었느냐. 많이 망가졌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무거운 것이 때렸다는 거죠. 큰 자동차가 때렸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질량이 큰 자동차. 그때 어느 방향으로 충돌을 주었느냐 따라서 자동차의 움직임, 그 다음에 손상된 상태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따라서 이와 같은 것들을 왜 조사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조사의 의의가 돼요. 차량 손상에 대한 그 조사, 그 다음에 자동차 개발의 변화, 자동차 법률적인 고찰, 그 다음에 자동차 구조적인 고찰. 이건 자동차 공학적인 측면에서도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이죠. 그 다음에 자동차 손상 상태는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차체 충격력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충격력을 주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가. 그 다음에 손상된 차량의 촬영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러한 것들이 제4장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고 또 차량 손상 상태에 따른 조사에 대한 내용이 또 문제로서 출제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또 기출문제와 또 예상문제를 풀어가면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의 기원. 자동차라고 하는 건 오토모빌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쓰는 말로는 어떻게 한다? 스스로 움직인다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인다? 조금 괴리가 있는 얘기죠. 자동차가 알아서 스스로 움직인다면 사고는 안 날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운전자의 운전 방식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다.
이 교통사고의 주체는 뭐예요? 비록 도로교통의 문제이지만 운전자가 주체란 말이죠. 그 운전자가 조향 핸들을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았느냐. 운전자가 어느 때 브레이크를 작동해서 제동됐느냐. 운전자가 회피하기 위해서, 사고를 회피하기 위해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였느냐. 이에 따라서 사고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사고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거예요? 원인이 있을 거란 말이죠. 원인이 있는 것이다. 그 사고의 원인이 있는데 그 과정은 어떤 것이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원인을 가지고 어떤 과정을 가지고 사고가 이루어졌느냐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결과가 어떤 것이냐. 어쩌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입장에서는 이메요. 사고 원인을 밝혀내고 과정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느냐. 그 다음에 그 사고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알아내는 것이 도로교통사고 감정사의 일일 거예요. 자,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운전자의 운전 방식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다. 이걸 우리는 자동차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운전자의 기술이 아주 중요하겠죠. 운전자의 운전 경력은 무시 못합니다. 사고를 냈다? 뭐 경력이 많다 해서 사고 안 나는 건 아니겠죠. 어떻게 보면 운전자의 기술이 부족한 초보 운전자 입장에서는 노련한 운전자 입장에서 사고 안 날 수 있는 여건인데 제대로 기술을 습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력이 없다 보니까 적다 보니까 사고 날 수도 있겠죠. 운전자의 기술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운전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입니다. 이 기본적인 지식은 뭐예요? 도로 규칙이라는 도로교통법에 대한 규칙에 대한 그 지식, 또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지식에 들어가겠죠. 따라서 자동차는 운전자의 운전 방식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인데 운전자의 기술에 따라서 지식에 따라서 법규를 얼마큼 지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자동차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자동차에 대한 것은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요. 우리 뭐 지구상의 역사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BC 3500년경에요. 메소포타미아의 유적에서 뭐가 발견됐느냐? 박귀, 나무로 만들어진 박귀가 발견됐어요. 이 박귀가 발견됐다고 하는 건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박귀라고 하는 자체가 어떤 것이다? 자동차가 굴러갈 수 있는 여건의 모태가 됐다고 보면 되겠어요. 따라서 메소포타미아 유적에서 나타난 이 나무 박귀가 상당히 영향을 주어서 자동차로서 연결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자동차의 탄생을 보죠. 지구상의 자동차는 어느 것을 기점으로 해서 자동차로 볼 수 있는가 했었을 때 불란서의 공병대입니다. 니콜라스 큐노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지구상의 자동차가 발명이 되고 탄생됐다라고 이제 자동차 이제 공학 쪽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1769년도입니다. 1769년도에 니콜라스 큐노가 발명했던 것은 어떤 모양의 자동차냐? 이런 자동차였어요. 3륜입니다. 박규 3륜입니다. 그 다음에 증기를 가지고 칙칙포포 증기를 불을 떼워가지고 물을 그 열에 의해서 그 힘에 의해서 움직였던 것이 바로 이 자동차예요. 이 자동차가 바로 우리 지구상의 처음의 자동차다라고 볼 수 있으면 되겠어요. 1769년도에 니콜라스 큐노는 군인이었더랬어요. 공병대위였습니다. 포를 이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것이 바로 이제 불란서에서 만들어진 자동차, 세계적인 자동차 기원으로 보고 있는데 1769년도에 니콜라스 큐노가 만든 이 자동차가 괜찮단 말이죠. 그때 이 자동차의 속도는 시속 12km 정도로 운행을 했습니다. 시속 12km 정도를 운행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만 해도 빠른 거였더랬죠. 그래서 불란서 정부에서 야, 좋은 거 발명했구나. 하나 더 만들어서 납품을 정부에다 하시오. 라고 해서 1770년도죠. 1770년에 다시 이루어질 자동차를 하죠. 만들어서 납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동차가 브레이크 기능 뭐 이런 게 제대로 됐을까요? 그래서 불란 정부에서 납품을 받아가지고 시운행을 하는데 아차 하는 바람에 가로수를 들이받고 이것이 사고가 발생이 됩니다. 이 사고를 지구상에서 교통사고 제1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고가 나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이다. 그래서 불란서 정부에서 이 자동차 만든 당신
잘못이 크다 해가지고 투옥을 시킵니다. 맞으면 교도소를 보내요. 이 교도소를 보내고 더 이상 개발하고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환경이 됐잖아요. 그래서 불란서에서는 더 이상 이 자동차가 개발된 상태에서 멎어버리고 그 다음은 어디로? 영국으로 넘어갑니다. 영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영국에 넘어갔는데 영국에 1801년도에 트레비시라는 사람이 전기자동차를 개발을 해요. 발명을 하는 거죠. 그때 자동차 속도는 시속 13km로 갈 수 있는 속도로 4륜차였습니다. 아주 상당히 발전한 그런 자동차가 됐죠. 그런데 1801년도에 영국은 어떠냐? 많은 그 공작들이 집에 있는 말에 의해서 마차를 타고 다녔다는 것이죠. 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마차를 타고 가는 속도가 13km 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말이 이렇게 이제 이 마차를 끌고 이제 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와 같은 전기자동차가 칙칙폭폭 하면서 확 지나가는 거예요. 이때 말이 어떨까요? 놀라는 거예요. 경기를 냅니다. 그래서 힘 있는 이 영국에 있는 많은 이제 경이라고 그러죠. 공작들이 적기조례법을 제정을 합니다. 1865년도에. 이건 바로 뭐냐면 빨간 깃발을 가지고 앞에 사람이 먼저 걸어가야 된다. 자동차가 오기 전에 빨간 깃발을 들고 자동차 지나갑니다 라고 알려라는 거예요. 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때 만들어진 적기조례법이 어떤 내용이냐. 이 자동차에는 3명 이상이 운전자로서 타야 된다. 한 사람은 운전하고 한 사람은 앞에서 빨간 깃발을 들고 걸어가야 되고 한 사람은 뒤에 따라와야 된다. 해서 3인의 운전자가 있어야 된다. 이게 적기조례법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낮에는 빨간 깃발로 적기잖아요. 빨간 깃발을 들고 걸어가고 밤에는 뭐예요? 붉은 등으로 신호해라. 이건 오로지 뭘 보호하기 위해서? 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앞에서 걸어간다는 자체가 제대로 속도 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전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그때는 또 속도를 제한을 했어요. 이 자동차가 13km까지 주행할 수 있었는데 6.4km 이하로 운행해야 된다. 도심지에서는 절대 3.2km를 이상으로 운행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뭐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법이 적기조례법이 쭉 유지가 됐는데 이 적기조례법은 증기를 방출해서는 안 된다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법은 1896년까지 존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란서에서도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영국에서도 발전하지 못하고 이래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고 독일로 넘어가고 해가지고 이제 벤츠라는 사람, 포드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해서 지금 현재 자동차까지 개발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하나의 뭐 역사적 기원이니까 참고하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뭐예요? 친환경 자동차 시대가 됐어요. 석탄에서 뭘로? 전기로. 전기에서 뭘로? 이제는 뭐 수소가스로. 그 다음에 이제는 어디까지 오느냐? 자율자동차까지 와 있다는 거죠. 자율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자동차가 아니겠는가?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운전자는 비록 옆에 타고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가는 거예요. 차간거리 지켜주가죠. 그 다음에 옆에 자동차가 지나갈 때 제대로 그 속도를 줄여주죠. 이러한 자율자동차. 근데 지금 현재 자율자동차가 이제 시운행되고 있고 여기저기에서 많은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하나 있습니다. 이 자율자동차가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떡할 거냐. 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험이라고 하는 걸 가입했겠죠. 그럼 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는 것은 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잘못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책임을 짐으로 인해서 보험 처리가 되겠죠. 근데 자율자동차는 뭐예요? 운전자가 옆에 있었지 운전한 건 아니잖아요. 라고 한다면 그 책임은 보험회사에서 져야 될 또 운전자가 잘못이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자동차 제작사에서 잘못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제작사에 져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비록 제작이 잘못돼서 사고 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통신의 문제가 연결될 거예요. 통신에 의해서 뭐 GPS 이런 등등
통신에 의해서 자동차가 자율적으로 움직이는데 사고가 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는 데는 상당히 여러 가지의 문제가 존속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율자동차에 대한 사고에 대한 문제는 좀 심각하게 연구 검토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자동차의 어떤 기원을 가지고 자동차가 지금 현재 굴러다니고 있다고 그럴까요? 운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나라의 자동차 역사를 한번 봐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자동차가 들어왔느냐? 얼마 안 됩니다. 1903년도 고종 황제가 미국에서 들어온 포드 자동차. 미국에서 이렇게 보내왔죠. 포드 자동차 들어온 것이 우리나라 처음이에요. 11월 1일 날 고종 황제가 1903년도에 창경궁에서 이제 운행을 했던 것이 이제 기록인데요. 그 자동차는 이와 같이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 이 자동차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림으로만 남아 있고 지금 박물관에 있는 것은 어차라고 그래가지고 이 다음에 들어왔던 그 리무진 자동차인데 이 자동차가 고종 황제가 처음 우리나라 탔던 것인데 120년 세월뿐이 안 됐습니다. 1903년도에 우리나라 자동차가 들어왔구나 이렇게 참고하시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에 1950년도에 이제 3월에 자동차 부품 공업 육성 대책이 정부에서 만들어지면서 1955년 2월 달에 신진 자동차가 설립이 돼서 이와 같은 자동차가 운행됐어요. 이 자동차가 시발 자동차입니다. 이 시발 자동차 가지고 택시 운행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자동차가 우리의 역사적인 자동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이후에 새나라 자동차가 1962년도에 들어와서 전부 다 외국에서 들어온 자동차들이에요. 이런 거로 해서 많은 자동차가 이제 서서히 시작을 했고 1975년도 12월 달에 우리나라의 고유 기술을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것이 포니 자동차입니다.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마이카 시대가 왔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도로상에는 어떻게 많은 자동차들이 운행되고 있는데 전국에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는 대수가 2,500만 대가 넘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래서 자동차가 이렇게 운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자동차라고 하는 과정에서 도로 교통을 이제 보자는 거죠. 우리가 교통하게 되면 네 가지로 나눕니다. 네 가지로 나눕니다. 하늘에 비행기 가죠. 교통입니다. 이걸 항공교통이라고 해요. 항공교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바다에도 배가 떠다니면서 교행하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해운교통이라고 해요. 해운교통. 비록 육상에서 움직이지만 궤도에서 움직이는 게 있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철도교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철도교통. 그 다음에 도로상에서 어떤 궤도 없이 운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뭐예요? 도로교통이다. 그러니까 교통은 뭐 어떻게 한다? 항공교통, 해운교통, 철도교통, 도로교통 이렇게 네 개로 분류한다. 그런데 우리는 공부하는 게 뭐예요? 도로교통이에요. 도로교통. 도로에서 교통하면서 발생된 교통사고, 그러니까 철도의 사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도로교통사고. 근데 이 원인을 밝혀내는 일하는 것이 우리 도로교통사고 감정사이시죠. 그러면 도로교통을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도로교통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구성 요소를 보자는 거죠. 그 도로교통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것이냐 이런 상태. 도로에는 뭐가 있어요? 이 도로 자체가 있는 거죠. 노면이 있는 거죠. 도로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동차가 움직이죠. 도로상에. 그 다음에 뭐예요? 도로상에 사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도로교통의 구성 요소는 세 개다. 사람과 자동차와 도로다. 도로에서 구성되어 있는 사람과 자동차, 도로가 정상적인 상태라고 그럴까요? 이상이 없는 상태라고 그럴까요? 잘 움직인다고 한다면 사고는 나지 않겠죠. 그러나 사람이 잘못하면, 무단횡단하면, 운전자가 운전을 잘못하면, 브레이크를 잡아야 될 때 제동하지 않게 되면 이건 뭐예요? 사고가 되겠죠. 자동차, 브레이크의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 핸들 계통에 문제가 생겼다. 또 자동차 어떤 뭐 전기장치에 문제가 생겼다. 이거 사고겠죠. 자동차로 인한 사고도 납니다. 도로는 뭐예요? 지형적인 문제, 지물에 대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환경적인 문제가 여기 이제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어떤 갑작스러운 어떤 비가 와, 폭우가 왔다. 또 눈이 와가지고 빙판길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도로 상태에서 문제가 있는 거고 이정표가 잘못 만들어져 있다. 도로 설계가 잘못되어 있다. 이런 것들은 사고 요인이 되겠죠.
하여튼 도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사람과 자동차 그리고 뭐예요? 도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도로의 구성 요소는 어떤 것이냐? 다음 중 도로교통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어떤 것이냐 해가지고 다른 게 하나 딱 붙어버리게 되면 그걸 체크하시면 되겠죠. 이게 기출되었던 문제고 알아두셔야 될 문제예요. 도로교통의 구성 요소 사람과 자동차 도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교통사고 개념을 보죠. 그럼 교통사고라는 게 뭐냐? 우리가 흔히 교통사고라는데 교통사고라고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도 교통사고 개념이 들어있고요. 자동차 관리법에도 들어있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도 교통사고 개념이 들어있는데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사고라는 자체 교통사고 개념은 뭐예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다른 차나 사람 또는 물건에 직접 접촉 충돌하여 사람을 사상,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을 때 또는 물건을 손괴, 망가뜨렸을 때 그 피해의 결과를 발생시켰다는 거죠. 사람을 다치게 했다, 물건을 망가뜨렸다. 그 발생시키는 것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과정 및 자동차 관리와 그와 관련된 행위로 인한 사고를 포함해서 도로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학교, 공공단지 등에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얘기한다. 좀 복잡한 문제 같지만 이해를 여러분이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해서 자동차가 움직임으로 인해서 보시면 되겠죠. 다른 차나 다른 물건이나 다른 어떤 전신주도 마찬가지고 신호등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이나 사람 또 물건 이런 것인데 여기서 뭐예요? 직접 접촉 충돌하여.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들어가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사고라고 하는 것은요. 자동차가 운행하면서 다른 자동차가 와서 충돌했을 때 이게 당연히 교통사고로 봅니다만은 어느 경우에는 접촉되지 않는 것도 교통사고에 들어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보행자가 앞에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자동차가 쭉 오면서 과속을 오면서 앞에서 놀래게 했어요. 이때 보행자가 자동차를 보자마자 꽈당하고 넘어져 버렸습니다. 이 넘어졌다는 자체는 뭐가 돼? 다쳤다는 거가 되겠죠. 결과가 다쳤다고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이 자동차와 보행자는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자동차가 없었다고 한다면 원인이라고 하는 거죠. 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없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보행자는 넘어졌겠느냐? 안 넘어졌을 거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자동차에 의해서 비록 부딪히진 않고 접촉되지는 않았지만 뭐한다? 다쳤다는 결과가 나오겠죠. 이걸 뭐라고 한다? 비접촉. 접촉되지 않았지만 사고가 난 거예요. 이것도 뭐라고 한다? 비접촉 교통사고라고 하고 비접촉 사고는 자체는 뭐예요? 원인이 발생된 거죠. 원인 행위라면 원인자예요. 원인 행위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됐잖아요. 책임져야 됩니다. 민사적인 책임, 형사적인 책임 다 져야 돼요. 따라서 이것도 비접촉 사고도 역시 교통사고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를 운행하는 과정, 자동차를 관리하는 과정. 자동차 운행이라고 하는 건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당연히 사고가 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과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자동차 관리는 뭐냐? 자동차를 내가 가지고 있는 동안이란 말이죠. 자동차를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든 아니면 세워놨어요.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라고 그러죠? 주차 브레이크를 딱 걸어놓고 차 밖으로 나와서 일을 보고 있는데 그 자동차가 굴러 내려갔다. 그러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운전하지 않았는데 교통사고 개념이 안 들어가지 않느냐? 하지만 저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관리. 그 자체가 세워있던 자동차가 어떤 물건을 망가뜨렸다든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고 한다면 역시 그것도 교통사고다. 그 다음에 여기서 주시할 것은 아파트 단지, 학교, 공공단지.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파트 단지는 사유공간이에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일반 공공단지도 마찬가지겠죠. 사유지의 개념이에요. 그럼 사유지의 개념은 뭐예요? 관리자가 따로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란 말이죠. 이것은 뭐야? 도로법에서 도로가 아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에서는 뭐예요? 도로에서 발생된 사고를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사고로 보고 있는데 이건 도로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 개념에서 벗어나지 않느냐? 아니다. 이게 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에서의 교통사고라고 하는 개념에 이것이 포함된다. 이제는 교통사고는 도로상에서 발생된 것뿐만 아니고 일반인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어떤 아파트 단지나 학교나 공공단지에서도 발생된 사고도 교통사고 개념이고 꼭 부두차만 되느냐? 아니다. 접촉되지 않는 비접촉 교통사고도 교통사고고 자동차 운행하고 있을 때만 교통사고냐? 아니다. 자동차를 관리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겼다. 그 자동차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이것을 뭐로 본다? 교통사고로 본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교통사고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더 정리하면 자동차를 운행, 관리, 그리고 그와 관련된 행위로 인한 사고다. 자동차 운전이라든가 자동차를 보관이라든가 자동차를 세웠을 때 그로 인한 행위. 이것이 바로 교통사고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장소는 도로에서만 그러냐? 아니다. 일반 도로는 당연하지만 도로법에 정해진 도로잖아요. 도로이지만 고속도로, 뭐 유료도로, 그 다음에 일반 도로, 뭐 이렇게 얘기했죠. 도로.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 학교, 공공단지 이것들이 바로 어느 곳이든 간에 사고가 발생되면 교통사고로 본다.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에 정해져 있는 교통사고와 자동차 관리법에서 보고 있는 교통사고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보는 교통사고 개념은 다르긴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포괄적인 전체를 가지고 교통사고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요건은 뭐다?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거예요. 인적 피해나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교통사고가 아닌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통사고라고 하는 것은 사고를 낸 사람은 가해자라고 그러죠. 그럼 가해자는 어떤 그 잘못을 한 것인데 그 잘못을 뭐나 법을 위반한 거예요. 법을 위반한 건 뭐라고 그래요? 범죄라고 그러죠. 그러면 교통사고가 발생됐다. 교통사고를 야기시켰다고 그러죠. 발생시켰다는 사람. 그 사람은 피해자는 당연히 뭐 피해를 입은 사람이고 교통사고를 낸 사람은 아니잖아요. 낸 사람은 우리가 가해자라고 그러고 그 가해자는 무언가 위반했어요. 중앙선 침범했어요. 중앙선을 넘어가서 사고 냈어. 이건 뭐예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죠. 차간거리 지키도록 되어 있잖아요. 안 지켰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법을 위반한 거죠. 범죄자입니다. 그래서 그 범죄의 개념은 어떤 것이냐? 도로교통법에 대한 문제가 야기된 거예요. 사고를 낸 그 가해자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형법, 업무상 과실치사상. 운전이라고 하는 업무를 하다가 고의적인 건 아니겠죠. 그러다가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형법 제268조에 의한 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도로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에요. 특례법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발생되게 되면 그 운전자는 범죄가 되는데 그건 도로교통 그 사고 처리에 특례법에 준한 범죄자가 되는 거고요. 특정가중처벌법. 음주운전해서 사고를 냈다. 또 내지는 사고 후에 사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나갔다. 사고 후 도주죠. 뺑소니라고 우리에게 합니다. 이런 것들은 특정가중처벌법에 의한 처벌을 받는 것이고 그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그 범죄가 여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보장법. 우리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한 종합보험은 자가용 개념에서 종합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걸 뭐라고 그런다? 임의보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험은 종합보험이 있고 책임보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임보험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 어느 누구든지 의무적으로 돼야 될 의무보험이 있어요. 그 의무보험에 대한 문제로 어떤 사람을 다치게 했다, 남의 물건을 손상시켰다. 결과적으로 손해배상보장법에 대한 위반을 했다. 이게 이제 범죄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민법상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죠. 750조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는 이런 것들은 이제 같이 여러분이 도로교통관계 법령에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또 조사론 과정에서 틈틈이 거기에 맞는 또 인용을 해가면서 공부를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도로교통사고 감정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공부할 과정이 도로교통관계법령, 조사론, 재연론, 운동학이 있는데 오늘은 조사론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기본적인 개념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차근차근 이해하시면서 공부하신다고 한다면 자격증 취득하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